아버지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사라진 걸 발견한 날, 동생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미리 받으면 어때? 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을 빼낸 친동생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2024년 3월 어느 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40년 된 단독주택 앞에 검은색 소나타가 멈춰 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58세 한기수입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그의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나나, 두부, 계란,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양갱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관 앞 화분에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기수는 한숨을 쉬며 봉지를 내려놓고 먼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갑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이제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84세 한만수 어르신이 나타났습니다. 흰 러닝셔츠에 낡은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기수는 아버지를 부축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빵 한 조각과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수는 매주 토요일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2년 전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그해 가을부터요. 처음에는 가끔 물건을 잃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안경이 어디 갔는지,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는 약 먹는 시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며칠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상한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버리고 새로 가져온 반찬을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수는 형입니다. 6살 아래 동생 한기호가 있습니다. 어릴 적 기수는 늘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동생이 친구들한테 맞으면 기수가 나섰습니다. 동생이 숙제를 못하면 기수가 대신 해줬습니다. 그게 형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30년을 핸들을 잡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수가 25이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혼자 이 집을 지켜오셨습니다. 기수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공고를 나와 작은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30에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서 아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올해 대학교 2학년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동생 기호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나왔지만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늘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형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돈을 빌렸습니다. 아버지한테도 기수한테도 손을 벌렸습니다. 기수는 2번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 또 한 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둘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기호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수는 섭섭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형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청소를 마친 기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기수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생이 많다며 아들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기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생 기호가 이번에 사업을 한다며 자신이 조금 도와줬다는 얘기였습니다. 기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묻자 아버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통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갔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기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통장은 기수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였습니다. 비밀번호도 도장도 통장도 모두 기수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빠져나갔다니요. 기수는 언제 누구와 은행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호와 함께 갔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기수는 서둘러 가방에서 아버지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출금 5천만 원 인출인 한기호. 기수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0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쓰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래도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기수는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이용했다는 것. 그게 동생이 한 짓이라는 것. 그 사실이 기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기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고 점퍼를 집어 들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심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기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차 안에 앉은 기수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 부평구 동생 기호의 집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기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주신 걸까? 아니면 동생이 아버지를 속인 걸까? 그 답을 듣기 위해 기수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어두운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수는 그 시간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가족이라는 끈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기수는 동생이 사는 빌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3층 건물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202호 동생 기호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52세의 한기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반겼습니다. 기수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동생의 웃음이 조금 굳었습니다. 기호는 형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소파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배달 음식 포장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창문 옆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기호는 빨래를 치우며 형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기수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기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뺐느냐고. 동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천천히 형 앞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기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기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받으면 안 되느냐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나눠 가질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기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투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기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 걸 아느냐고 했습니다. 30년 버스 운전하며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결국 자식들 몫 아니냐고 했습니다. 기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느냐고, 정말 사업을 했느냐고. 동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곧 오를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수익 나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주식이었습니다.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곧 대박 난다고, 그럼 다 갚겠다고. 하지만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기수는 통장을 동생에게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분할로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왜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형제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기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제끼리라는 말, 그 말이 기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새 신발을 한 켤레만 사오셨습니다. 기수는 자기 낡은 운동화를 신고 동생에게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게 형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중학교 때는 동생이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기수가 그 친구들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동생을 지키는 게 형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동생은 달랐습니다. 손을 내밀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소파에 앉은 채 형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직접 주신 거냐고. 아버지가 은행에 가셨느냐고.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인출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동생이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기수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주신 걸까요? 아니면 동생이 아버지를 속인 걸까요? 아버지는 치매로 기억이 흐릿합니다. 그걸 이용한 걸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동생 말대로 아버지가 직접 은행에 가셨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수는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신고한다면 동생은 범죄자가 됩니다. 가족이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실까요? 치매 걸린 아버지를 경찰 조사에 앉히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기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3월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 가면 CCTV가 있을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 은행이었습니다. 기수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차는 다시 서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기수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형의 아들의 역할이니까요. 오후 2시 기수는 아버지 집 근처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창구에는 2~3명의 고객만 앉아 있었습니다. 기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10분쯤 지나 차례가 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기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2월 26일 인출건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잠시만요 하고 말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며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러더니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금주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르게 돈이 인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 중년의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기수에게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과장은 기수의 사정을 다시 들었습니다. 기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이용해 돈을 빼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확인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접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사실 관계만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과장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수는 상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과장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2월 26일 오전 11시 23분 예금주께서 직접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동행인이 1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동행인이 ATM 앞까지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동행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니터를 돌려 기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 기호였습니다. 아버지의 팔을 잡고 ATM 앞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느린 걸음으로 따라가셨습니다. 기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동생은 아버지 곁에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넣으셨습니다.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예금주께서 직접 인출하셨다고 했습니다. 카드도 본인이 넣으셨고 비밀번호도 본인이 입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 와서 서류에 직접 서명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과장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출금 신청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글씨체였습니다.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예금주께서 창구 직원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돈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셨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무리 아버지를 이용했다 해도 아버지 본인이 동의하셨다면요. 기수는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한 거래도 유효하냐고 했습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의사 능력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인출했다면요. 다만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찰 신고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습니다. 과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선 기수는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월의 회색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신 일이었습니다. 비록 동생이 옆에서 부추겼을지라도 아버지 본인이 서명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사기죄로 조사받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진술을 해야 합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를 조사실에 앉히는 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은 아버지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돈을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동생에게 주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동생이 무슨 말로 아버지를 속였는지. 아버지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작은 조각이라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조각을 모으면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기수는 핸들을
돌렸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수는 아버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방에서 통장과 출금 신청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다그쳐서는 안 됐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셨습니다. 기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진실. 그것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기수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기수가 옆에 앉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또 왔느냐며 웃으셨습니다. 아침에 왔던 걸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뉴스 앵커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은행 가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행, 글쎄, 언제였더라? 기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2월 말쯤에 가셨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호랑 갔었나? 기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기호랑 가셨어요. 그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TV를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기수는 가방에서 출금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 서명 맞으시죠? 아버지는 서류를 들여다보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글씨 같긴 한데, 언제 쓴 건지 모르겠구나. 기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급하게 몰아붙이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더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기호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천장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사업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돈이 필요하다고 했나? 기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기호가 그러더구나. 형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형도 돈을 넣었는데 자기 몫이 모자란다고. 기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형이랑 같이 하는 사업?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 기수도 알고 있는 일이냐오. 그랬더니 기호가 그러더구나. 형한테는 비밀로 해달라오. 형이 자기보다 돈을 적게 넣어서 미안해한다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몰래 보태주겠다고. 기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생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속인 겁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었니?
너희 형제가 같이 사업하는 거였니? 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기호랑 사업 같은 거 안 해요. 기호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속은 건가? 기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기호가 나쁜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기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속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빼앗겼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미안하다, 기수야. 기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맑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기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기호는 어떻게 하려고? 기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아버지가 진술해 주셔야 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찰까지 가야 하나? 그래도 내 아들인데. 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고발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동생은 또 그럴 겁니다. 아버지는 계속 당하실 겁니다. 기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너가 알아서 해야. 나는 너 판단을 믿는다. 기수는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힘을 주신 겁니다. 그날 밤 기수는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를 재우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곧 잠이 드셨습니다. 기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호야,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수는 다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간다. 아버지 진술도 받을 거야.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내일 오전까지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돈 갚을 계획 세워. 안 그러면 끝까지 갈 거야.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기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밤은 아직 추웠습니다. 하지만 기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일, 그게
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기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수는 접수대 경찰관에게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한 재산 편취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와 기수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담당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기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통장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출금 신청서, 사본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도 함께 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냐고.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사업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랑 같이 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셨냐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큰아들도 돈을 냈다고 들어서 자기도 도와주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속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형사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지쳐 보이셨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수야, 내가 너무 늙었나 보다.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니? 기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누구라도 속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몰랐어야 했는데. 기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3일 후 동생 기호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기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형사에게서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다고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명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조사가 있었습니다. 기수와 아버지가 다시 출석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계 존속이고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처를 원하시냐고. 기수는 망설였습니다. 동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초췌해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기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분할로라도 갚을 것. 앞으로 아버지께 접근하지 말 것.
그 두 가지를 약속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었습니다. 기수는 동생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생은 5천만 원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접근 금지도 약속했습니다. 합의서에 동생의 서명이 도착한 날, 기수는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2024년 4월 중순이었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아버지 집 마당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기수는 아버지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기호는 어떻게 됐니? 기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처벌은 면했지만 돈은 갚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건 슬픈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잃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길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기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기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기수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기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부터 기수는 매주 2번씩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이었습니다. 반찬을 해다 드리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어떤 날은 기수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기수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달 뒤 기수는 아버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매달 조금씩 채워 넣었습니다. 자기 월급에서 조금씩 보탰습니다. 통장 관리는 이제 완전히 기수 명의로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카드도 기수가 보관했습니다. 그해 여름, 기수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평일 낮에는 센터에서 보내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낯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기수는 매일 저녁 센터에서 아버지를 데려왔습니다. 부천에서 구로까지 왕복 2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기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수야, 고생이 많구나. 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들이야. 역시 기수는 믿음직해. 기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기수는 룸미러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기수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시는 누구도 아버지를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녁 거리를 달리며 기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을. 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괜찮았습니다. 옆에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수처럼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